산불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어섰지만 진화는 더딘 상태입니다. 기상청이 내일까지 강풍을 예고하고 있어 추가 산불 발생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122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 미주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연방의회에는 미주 한인의 날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습니다.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영주권 문호가 동결되면서 이민 대기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방세 소득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한선 폐지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타주 여론을 고려해 한도를 상향하는 쪽으로 협상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맨해튼 혼잡통행료 프로그램 시행 이후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차량 이동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먼저 LA 지역의 산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진화는 더딘 상태입니다. 가장 큰 팰리세이즈 산불은 14%만 진화됐고 이튼 산불은 33%의 불길이 잡혔습니다. 기상청이 내일까지 다시 LA 지역에 강풍을 예보하고 있어 추가 산불 발생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지역 산불로 주민 약 9만 2천 명이 대피 명령을 받았고 8만 9천 명이 대피 경고를 받은 상태라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로버트 루나 보안관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사망자는 최소 25명이며 수십 명의 실종자가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신고됐지만 아직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4만 500에이커가 전소됐고 12,300여 채의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가장 큰 산불인 팰리세이즈 산불은 지금까지 겨우 14%만이 진화됐고 두 번째인 이턴 산불은 어제 기준으로 33%가 진화됐다고 캘리포니아 산림 산불 보호국이 발표했습니다. 전력난도 심해져 캘리포니아 전체에 8만 가구 이상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팰리세이즈 산불 현장에선 파이어네이도라고 불리는 불기둥 소용돌이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파이어네이도는 극단적으로 큰 화재가 벌어질 때 관측됩니다. 지난 주말부터 잠잠했던 바람이 다시 강해지면서 산불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 카운티와 벤투라 카운티에 화재 적색 경보를 발령하고 특별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최대 시속 70마일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며 극도로 건조한 기상 조건에 더해 위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이 덮친 LA 지역이 온통 분홍빛으로 덮였습니다. 채도가 높은 분홍색 가루가 거리에 내려앉은 모습은 이미 폐허가 된 지역의 황량함과 대조를 이뤄 이번 화재에 비현실적인 느낌을 더하고 있습니다. 분홍색 가루의 정체는 방화 장비 업체 페리미터 솔루션에서 판매하는 발화 지연제 포스책입니다. 미국에서 1963년부터 화재 진압에 사용되어 온 포스책은 2022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발화지연제로 꼽힐 정도로 소방 부문에서는 널리 알려진 제품입니다. 주로 산불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초목과 땅에 뿌려지며 연소되는 곳을 덮어 온도를 낮추고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해주는 동시에 연료의 연소 방식을 변화시켜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냅니다. 흔히 사용되는 분말 소화기의 원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색소를 넣어 의도적으로 눈에 띄는 분홍색을 낸 것으로 포스책을 살포하는 소방관이나 비행기 조종사들이 맨눈으로 분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가루는 며칠간 햇빛을 받으면 흑빛으로 변합니다. 지난주에만 수천 갤런의 분홍가루가 LA 일대에 살포됐습니다. 이 가루의 사용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산림청 전현직 직원들은 2022년 화학 물질을 비행기로 살포하는 것이 물고기 폐사를 일으킬 수 있어 수자원법에 어긋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되 환경보호청의 승인을 얻을 경우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이후 산림청은 수로나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 등에 살포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사람의 생명이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받는 경우는 예외로 정했습니다. 경찰이 산불 관련 사기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불 복구 관련 구인, 공무원 사칭, 비영리단체를 가장한 기부 요청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산불 피해 지역에서 혼란을 틈탄 약탈 행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상에서 정부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산불 복구와 관련된 구인 공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공고가 대부분 사기이며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제안이 너무 좋아 보일수록 더 의심해야 한다며 사기범들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 은행 계좌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절대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또한 현장에서 시, 카운티 또는 연방 공무원을 사칭하며 다양한 긴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즉각적인 결제와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기범들은 급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하는데 전화나 문자 메시지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최근 이튼 산불 영향권 지역에서 25명, 팰리세이즈 산불 영향권 지역에서 4명을 각각 약탈 행위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즈 산불 지역에서는 방화 재킷과 헬멧을 쓰고 소방관인 척 행동하며 집을 털던 남자도 있었으며 체포된 이들 중에는 총기와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때까지 약탈 혐의로 20명을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용의자들을 체포한 것입니다. 이튼과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지역에는 약탈 우려로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122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 미주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연방의회엔 미주 한인의 날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인 노동자를 태운 갤리코가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미주 한인의 날이 올해로 122주년을 맞았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저녁 맨해튼 지그펠드 볼륨에서 제65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제122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한인이민 122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뉴욕시장과 시의원 그리고 지역의 주요 정치인들도 참석해 한인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122 years of Korean immigration to this city made us a better city. 65 years of this organization continue to contribute. And I am just proud to have a city where we have one of the largest Korean populations in the entire country. Our country is great because of communities like yours in general, but specifically the Korean Americans who do so much for what we have to offer. So thank you. Congratulations to you.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은 우리 커뮤니티가 큰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며 앞으로 한인 2세들의 발전을 위해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커뮤니티 그래스루트 쪽으로 우리가 122주년 지나가지만은 과연 그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일단 우리 커뮤니티 그동안에 수고하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제가 레코멘션하고 또 토대를 더 잘 만들어서 차세대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팀을 정하고 The Proud of Being Korean American 그 컨셉으로 갖고 이 레가시를 만들어서 2세, 3세들한테 잘 남겨줘야 되지 않느냐. 뉴욕 한인회는 한인의 날을 맞아 한인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한 11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올해는 쇼미유아트 재단의 원혜경 대표와 늘푸른 농장 김종인 대표, 하버드대 석지영 교수 등 모두 11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편 연방의회에는 122주년 미주 한인의 날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은 상원은 앤디 김 의원, 하원은 영김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즈음한 시기부터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영주권 문호가 동결되면서 이민 대기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5년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취업 이민의 발급,
접수 가능일 모두 동결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만큼 일단은 문호를 동결하고 차기 행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유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1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 취업이민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소폭 진전한 바 있습니다. 1월 문호에서 한 달 진전했던 가족이민 1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1월 22일,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로 유지됐습니다. 가족이민 2A 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월 1일이며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4년 7월 15일입니다. 가족이민 2B 순위 문호 역시 1월에는 소폭 진전했으나 2월엔 동결됐습니다.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5월 22일,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1월 1일입니다. 이외에 가족이민 3순위와 4순위 문호도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꽉 막힌 모습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4월 1일이며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로 기존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 역시 2022년 12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다만 취업이민 1순위, 5순위 투자 이민만 비자 발급과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뉴욕과 뉴저지 공화당 연방 의원들과 만나 지방세 소득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폐지까지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타주 여론을 고려해 한도를 상향하는 쪽으로 협상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마이크 롤러 뉴욕주 연방 하원 의원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서 지난 11일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트럼프 당선인은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선이 폐지돼야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선 폐지보단 소득공제 한도 상향을 끌어낼 것을 주문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말리오타키스 의원은 현재 $10,000 상한선에서 최소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고, 롤러 의원은 $60,000 수준의 상한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리티코는 당선인이 공화당 의원 16명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힌 것은 지방세 소득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강세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선을 $10,000에서 $20,000로 올리면 연방정부는 10년간 $220억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맨해튼 혼잡통행료 프로그램 시행 이후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차량 이동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맵 실시간 교통 데이터에 따라 통행 속도를 측정하는 혼잡 통행료 추적기 역시 통행료 시행 이후 대부분의 경로에서 이동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와 맨해튼 미드타운을 연결하는 링컨 터널의 경우 월요일 오전 8시 기준 혼잡 통행료 시행 이전 평균 통과 시간이 9분이었지만 시행 이후 평균 5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로어 맨해튼을 연결하는 홀랜드 터널 역시 통행료 시행 이전 평균 통과 시간 19분에서 시행 이후에는 평균 12분으로 짧아졌습니다. 퀸즈와 맨해튼을 연결하는 퀸즈보로 브릿지의 경우에도 8분에서 4분으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미드타운 터널의 경우 출근 시간인 오전 8시에는 시행 전후 차이는 없었으나 퇴근 시간인 오후 6시에는 교통혼잡료 시행 이전 평균 통과 시간이 8분에서 시행 이후 평균 6분으로 약간 감소했습니다. 반면 통행료 시행 이후 로어 맨해튼 지역의 교통혼잡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차량 평균 이동 시간은 시행 전과 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편 통행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MTA는 지난 5일 혼잡 통행료 시행 후 일주일간 맨해튼 중심부로 진입하는 자동차 수가 7.5%, 27만 3천 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으로 넘어오는 자동차의 운행 속도도 30에서 40% 빨라졌다는 설명입니다. MTA는 혼잡 통행료 도입으로 맨해튼 중심으로 진입하는 자동차 수가 11%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42억 규모의 추가 학자금 부채 탕감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총 금액은 $1,836억 늘어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15만 2천 명의 대출자에게 추가로 학자금 부채 탕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동안 다양한 부채 탕감 혜택을 받은 전체 미국인 수는 총 5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번 조치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에 총 1,836억 달러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학자금 부채 탕감 혜택을 받게 된 대출자들은 학교로부터 사기를 당한 대출자 8만 5천 명, 영구 장애를 가진 대출자 6만 1,000명, 공공부문 근로자 6,100명 등입니다. 학교로부터 사기를 당한 대출자에는 현재 폐쇄된 학교에 다녔던 대출자들이 포함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역사상 어떤 행정부보다 더 많은 학자금 부채액을 탕감한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장벽을 허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등은 이번 학자금 부채 탕감 조치가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마지막 탕감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고,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더 이상의 학자금 부채 탕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미일 3국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6억 6천만 달러 규모 암호화폐 탈취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3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한미일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특히 국제 금융 시스템의 통합성과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민간 부문 단체들의 북한 IT 인력 고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 경감 방안을 숙지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앞서 3국 정부기관은 북한 IT 인력이 신분 위장을 위한 수법 등이 담긴 다수의 공고문을 발표해왔습니다. 한국은 2022년 12월 8일, 미국은 2022년 5월 16일과 2024년 5월 16일, 일본은 2024년 3월 26일에 각각 발표했고, 한미 공동으론 2023년 10월 18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의 론김 의원과 그레이스 이 의원이 뉴욕주 하원 248회기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테스크포스 의장으로 각각 활동합니다. 지난해 7선에 성공한 론김 의원은 지난 8일 개원한 주 하원 관광, 공원, 예술, 스포츠 개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돼 이날부터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은 관련 업계 지원 및 경기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회기에는 주 하원 노령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재선 임기를 시작한 그레이스 이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테스크포스 의장에 선임됐습니다. 초선 시절 공동의장에 임명됐지만 이번 회기에는 단독 의장에 임명돼 APA 테스크포스를 이끌게 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0일,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1일 주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한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 캠페인을 통해 총 12만 9,689건의 위반 티켓이 발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0만 6,509장과 비교해 21.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술이나 마리화나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는 차량을 단속해 발부한 티켓은 4,264장으로 전년 3,030장과 비교해 40.7%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음주운전 체포자는 710명에 달했고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 산만운전 위반 티켓은 4,205장으로 전년 2,537장에 비해 무려 65.7% 급증했습니다. 과속 티켓도 23,339장으로 전년 26,633장에 비해 13.1% 증가했습니다. MTA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지난해 정시 운행률이 95.65%로 팬데믹 기간을 제외한 연간 정시 운행률로 최고치를 달성한 가운데 모든 역에서 94% 이상의 정시 운행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97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초입니다. LIRR 정시 운행 기준은 기차가 예정된 시간표에 5분 59초 이내에 출도착을 맞추는 것으로 원활한 기차 운행의 기준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LIRR 탑승객도 7,550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MTA 제노리버 회장은 지난 2022년 완공된 나소 카운티 내 10마일 구간의 메인라인 확충과 LIRR역에서 가장 혼잡한 곳인 자메이카역의 열차 배치 및 운행 인프라 개선에 효과를 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4도, 섭씨 1도, 밤 최저 기온 24도, 섭씨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금요일은 낮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갑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